진행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북한인권재단 얘기부터 좀 하겠다고 그러셨군요. 네네. 네. 일단 이제 북한 인권법이 있습니다. 네. 사실 되게 힘들게 제정이 된 법이죠. 네. 김문수 전 의원 현재 지금 어디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 계속 일하고 계신데 예. 정산호위 계시잖아요. 예. 북한 인권법을 10년간 추진하셔갖고 이제 제정을 시켜 놓으신 상태가 네. 됐고,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실 군사 분계선 이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효적 지배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여러 네.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우리의 그 북한 국민, 그러니까 북한 지역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자유권, 생존권을 당연히 이제 보장받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이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이건 뭐 사실은 민주당, 국민의힘 어떤 정당을 통틀어서 사실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모두 다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인권재단이라는 이제 기구를 북한 인권법에서 만들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재단 자체가 아직까지도 7년이 되도록,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통과해서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재단 구성이 안 되고, 그래요. 실제 뭐 임대차만 해놓은 상태로 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북한인권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요. 이걸 이제 제대로 출범시키지 못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 이게 탄핵 국면이 조성되면서 네. 이 북한인권재단의 근거법인 북한인권법은 통과시켰고 예산은 책정됐지만 실제로 이것을 출범시키지는 못하고 대통령이 탄핵당해 버렸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이 말만 있고 실제로는 이제 작동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이게 북한인권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해야 될 일. 예, 핵심적인 업무는 이제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끔 하고, 네. 또 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업무에 네.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남북 인권 실태 조사가 됐으니까 이와 관련된 남북 인권 대화 또는 정책 대안과 네. 관련된 정부에 대한 건의를 하는 역할을 가장 큰 목적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잡고 있고요. 네.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북한 내 어떠한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수요, 이것을 이제 조사 연구하는, 네. 또 이것에 관련된 정부에 대한 요청.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뭐 북한에 대규모 아사가 발생한다 이렇게 네. 됐을 땐 사실은 인권재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공표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인권재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북한인권청 같은 게 없을 때 이런 형태로 이제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재외동포청을 이제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으로 통과시켜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예예. 그런데 이 청이 없을 동안에는 재외동포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인권재단도 지금은 재단 형태로 그런 일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승우 변호사 설명하신 대로 실제로는 정부 부처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지거나 변해지면 이게 북한인권청 같은 걸로 발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 그래서 이 북한인권재단은 어렵게 인권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출범을 바로 시켰어야 되는데 네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공약으로 지난번 대선 때 북한인권재단을 곧 출범시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출범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이사를 추천을 해야 됩니다. 이사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해 있거나 속해 있었던 정당에서 5인을 추천을 5명? 하게 예. 돼 있고, 그 외의 원내 교섭단체에서 5명을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는 통일부 장관이. 네,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모두 12명이네요. 예, 이사가. 예, 이사를 이제 하게끔 되어 있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예. 사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계속 국회의장에게 북한 인권재단
이사에 조속한 추천이 필요하다. 어.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권고 의견 이것을 이제 성명으로 밝혔고 2023년도 3월 3일에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그 왜 안 했습니까, 저 좌파들이? 이거는 이제 기존에 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통일부 장관이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인영 장관 기억나시죠? 네네. 이인영이 그거 주사파인데. 네. 정당 재단 추천 공개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니까 이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라고 해서 무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현재 임명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2017년 9월에 임기 만료로 이제 인권대사가 물러나니까 후임을 4년 동안 임명을 고의적으로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거 관련돼서 활동 영역이 좁아서 임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 해양 전략 포럼 가서 이분 이제 인권 국제협력대사, 그러니까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맡으신 그분 이제 설명하시는 걸 들었는데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있어서 북한 인권이야말로 핵심의 어떤 린치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설득력 있는 말씀을 많이 좀 해주셨고요. 자, 이와 관련해 갖고는 뭐 계속적인 지적이 문재인 정부 내내 계속 있었습니다. 법 절차에 대한 것, 법을 만들어 놓고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싫어서 피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탈북 지식이니까 NK 지식인 연대의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 정권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북한 인권 실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굉장히 두려웠게 생각하고 국내 국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립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북한 지역 자체는 정보 공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표가 돼야지만 그것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 경내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걸 안 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겉으로는 사무실도 없고 그 바람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무실 유지비 뭐 등등 해서 혈세는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예, 23억이라는 돈이 그냥 공중에 흩어졌는데요. 참. 뭐 사실 구성이 전혀 안 된 상태였고, 뭐 임대료만 계속 납부하면서 신용만 했던 시간이 흘렀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것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안 하려고 그 공론화시키지 않으려고 이제 이리저리 회피를 했는데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에 대한 어떤 추천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저 추천하든 말든 우리 통일부 장관 2명 그리고 우리 집권당에서 5명에서 7명으로 출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7명이면 12명 중에 7명이니까 과반은 넘는 거고. 그래서 추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일단은 인권재단을 출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론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정치적으로 사실 좀 부담은 좀 있죠. 아무래도 추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아무런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고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이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까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통일부 장관이 무리한 어떤 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하는 5인과 통일부 장관 추천 2인으로 해서 7인 체제로 일단 출범을 하고 야당 추천 인사가 들어오면 바로 이사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해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얘기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이제 이 정진상이 김영희가 수십 차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정황, 이게 종업원들의 검찰 조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좀 진술이 돼 있던 것 같던데요. 근데 이게 유흥 접대 정황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이제 진술상으로 나오고 이제 진술 조서로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전 걱정되는 것은 사실 진술만 계속 존재하고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피로감을 누적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걱정은 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금액도 보면은 9천만 원 돈을 냈지만 남욱 변호사는 그 자리에 없었고 돈만 처리를 하고 전달해라고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술값 관련돼서도 사실은 뭐 이게 당시 있어서 종업원들 진술로만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인데 네. 이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 확인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검찰청 내에서도 좀 고민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진술과 관련돼서 증거능력 다툼이 됐을 때 신빙성 싸움으로 갔을 때 이것만 가지고 과연 보통 진술만 있을 때 네네.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진술이 직접 진술이고 본인이 한 진술이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좀 다른데요. 네. 전문 진술 형태로 되어 있는 구성들이 되고 네. 들었다. 이렇게 말했더라, 이렇게 전했다, 이런 형태로 되니까 이제 전문 진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 능력 자체를 원 진술자, 그러니까 실제 말을 했었던 사람, 뭐 여기 나오는 김용 씨 같은 경우나 정진상 씨가 직접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문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박탈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흥접대 정황 관련된 거는 사실은 새롭게 조사가 돼서 등장을 하긴 했지만 그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또 갑자기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정황상으로도 객관적 정황 증거라도 뭔가 더 등장을 해서 그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를 만들어 줘야 안정적인 진술로서 확보를 해서 그 전문 진술이 좀 무너진다 하더라도 증거로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좀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정진상이 김용희의 유흥업소 접대 정황과 관련된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그 몇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이가 직접 돈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지금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네네. 그러면 다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문 그렇죠. 진술이라든지 건너라는 얘기죠. 또는 뭐 추정이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범죄 혐의가 뭐 1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부가 이거를 과연 유죄로 확정 판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이고요. 지금 그래서 기존에도 계속 이제 박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사실 지지부진하는 건 굉장한 위험을 갖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고리로서 뇌물 관계에 대한 수수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오로지 이재명 대표 혼자만의 힘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본인이 숨기고 은닉하고 진행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같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이제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용 씨나 정진상 씨의 입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수사 관련된 여러 실무적인 선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증거들을 보면 다들 진술 증거하고 전문 증거들로 주로 이제 누적이 되어 있고 혐의 사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 중에서 허위 사실 공표하고 제3자 뇌물죄는 그건 비교적 좀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배임과 관련돼서 사실 이게 본체인데 본체와 관련된 배임과 뇌물 문제와 관련돼서 이걸 과연 정진상과 그다음에 김용 여기서 입을 열지 않고 유동규의 진술만 갖고 이것을 타격할 수 있겠느냐 이게 대한 것을 하려면 처음부터 이제 내부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은 50억 클럽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걸어서 거기를 통해서 김용과 정진상을 압박을 해야 정상적인 법정 자백이나 진술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다. 김만배의 진술이 그때 돼서야 열릴 것이다. 그래서 김만배 씨의 진술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김용과 정진상을 현재 상태에서 또 더 나가서 이재명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 댓글에는요, 유동규가 접대 당사자인데 전문 증거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댓글이 와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9천만 원 건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유동규 씨가 9천만 원을 건네서 직접 지급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뭐 직접 본인에 대한 진술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내용 관련해서 보면 김용이랑 정진상 씨를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돼야 아하. 유죄 처벌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유동규 씨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겠죠. 예, 그렇게 예, 되는 예. 것이라서 정진상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남욱이 유동규 씨에게 9천만 원을 건네고 유동규 씨가 그 돈을 정진상 씨에게 건넸다라는 부분인데 유동규 씨가 말한 부분에서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진술이 되겠죠. 네. 근데 네. 그 부분에서 다시 건너가는 진술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는지 누구에게 전달을 했는지 그 돈이 다시 이재명 씨에게 전달이 됐는지 뭐 이런 문제까지 나가게 될 때는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전체가 다 직접 진술이 아니라 전문 진술이 끼어 있는 형태의 진술이 되는 거라서. 근데 이런 이 사건들의 경우에 예. 직접 증거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직접 증거로 한다. 예컨대 무슨 저 뇌물 줄 때 사진 찍어놓고 이러는 거? 아니 그렇지는 않죠. 네. 해당되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 관련해 갖고는 뭐 돈 건넸다라고 할 때는 건넸다는 진술도 존재할 수가 있고 네. 실제 건네줬던 금액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전달됐는지 예. 최종 수령자가 그 돈을 수령을 했는지 네. 네. 이 문제들이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건넸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걸 받았다. 어떻게 받았고 어디로 들어갔다. 이 내용 자체가 규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준 사람은 줬다라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그게 내용이 정리가 다 안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 뇌물 사건 또 이제 배임 사건 이런 게 참 수사 자체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 타고나다가 이게 뭐 좀 힘 좀 썼던 권력자들이 엮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사건 바깥에 또 유력자들이 뒷배를 봐주는 경우들도 많고 네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부 검사들의 아주 특수한 수사 기법 같은 것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 판단하시기에 여러 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 사건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재명 관련 사건을 예. 다루는 우리 검찰 특수팀의 이 수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팀이 각자 수사를 하는 방식이 된 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한 개의 팀이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같으면 뭐 중수부에서 이 정도 사안이 됐으면 네. 집중적으로 통일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랬겠죠 예전 같으면 전후 네. 관계를 사실은 다 조율해보고 네. 확인해서 영장을 이제 청구하고 또 영장 청구할 때의 범죄 사실이나 혐의 사실 기재하는 내용들까지 다 통제를 해서 네.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취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검찰청 자체가 뭐 수원지검에서도 하고 성남지청에서도 하고 또 중앙지검에서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동일한 사실관계 일부 중복되고 또 진술이나 증거 같은 것들이 이제 사방에서 나와서 다시 재조립되고 네. 사후의 증거가 다시 또 나와서 그 증거와 기존의 수사 방향이 맞느냐 네. 이걸 개별적으로 따지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제 더 걱정되는 것은 50억 클럽에서 또 조사가 나오는 내용하고 기존에 공소 제기됐던 내용하고 또 이제 맞지가 않아서 일부 파열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요. 이게 선후상으로 보면 사실은 박사님도 생각하셨지만 50억 클럽부터 조사가 돼서 그렇죠. 예. 일이 예. 거꾸로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돌는 형태로 구조가 돌다 보니까 네. 추측을 해서 수사를 하고 보이는 부분만 수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됐고 이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어떻게 보면 50억 클럽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네. 지금 곽상도 씨 아들에 대해서도 예. 혐의 인지를 해갖고 예.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고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되고 있는데 또 거기서 또 어떤 사실관계가 또 도출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드라마 보면 이제 이 아마추어 초짜들이 먼저 현장 들어가고서 막 지문 막 묻혀놓고 막 이러잖아요. 일부러가 아니라 잘 몰라서. 현장 훼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문재인 똘마니 검사들이 이 팀을 먼저 맡았지 않습니까? 수사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것들 지문 막 묻혀놓고 사건 현장을 훼손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이제 조사라는 게 한번 결을 타서 질문이나 문답을 해놓고
기록을 남겨놓게 되면 예. 그 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다시 또 인수인계 받는 사람도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네. 이게 아무리 뛰어난 이제 검사나 팀이 재편성이 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을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음.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사 범위, 네. 수사의 내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서 하나하나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는 궁극적으로 더 중요했었던 50억 클럽 문제는 직금서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수사의 방향이 맞았느냐 네. 또는 공소 제기됐던 방향이 맞았느냐 이 50억 클럽에서 나오는 자료들과 이거를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되는 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와 별도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뭐 전문 증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직접 증거들이 많이 있죠. 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법리적으로 이상하게 뒤틀어지는 결론만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 그런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결론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또 내부에 있는 분들 입장은 좀 약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선거법 위반은 정치적 쟁점으로는 뭐 의미가 있지만 네. 몸통 사건이 이제 자칫 배임 사건이 결론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네. 그럼 뭐 변죽만 울리다 끝나는 문제가 돼서 정치 공세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네. 이런 걱정도 많이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성우 변호사의 해설 들으시면서 우리 시청자들도 다 걱정을 같이 하시네요. 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사건 같아서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50억 클럽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쪽 문제가 사실을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까지 음미할 수 없었던 정황 증거들이나 네.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 점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형이었던 이재선 씨하고 사실은 정치적 공동체처럼 시작을 했다가 사실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관련성이 있는 뭐 유동규 씨나 여기 나와 있는 뭐 김용 씨, 정진상 씨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니까 두 형제가 싸우게 됐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을 해서 회계사 되고 변호사 됐던 두 어떻게 보면 형제인데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서로 나갔던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부정부패의 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봤을 때 유유상종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그냥 나온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맥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던 분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진상 씨, 유동규 씨, 김용 씨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사실은 법 절차 무시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다만 김만배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입을 열어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등장할 것이라 보이고 김만배의 입을 열기 위해서는 50억 클럽 문제가 반드시 수사가 돼서 공개가 돼야지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검찰이 김인섭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예. 이게 백현동 사건 관련된 거죠? 네. 혐의는 어떤 혐의입니까? 해당 내용 관련해 갖고요. 뭐 이재명 정진상에게 김인석 씨가 청탁을 하고 A 씨가 요구사항 전달해서 역할 분담해서 이제 로비 진행하고 결국은 이제 배임이랑 뭐 뇌물 공유했다 그런 취지인데요. 네. 예, 그렇게 했는데 해당 사안 관련해서 이제 김인섭 씨 조사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언론 기사상으로 보도되는 것들은 상당히 있고 구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진척이 막 쭉쭉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저도 관련 기사를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이 내용 관련돼서도 마치 처음 조사에서 김민섭 씨 소환 조사하고 나서는 뭐 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청구되고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이 됐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구체적으로 뭐 누가 구속이 된다든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형태가 되지는 않고 있어서 이것도 약간의 소강 상태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영이 쌍방울 이 대북 송금 사건 불법 송금 사건 관련해서 거기 재판 기록이 유출이 되고 그 기록이 이재명의 뭐 SNS에 올라가고 막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화영이 쪽 변호사 중에 하나가 그 자료를 유출했다는 거죠? 네. 그 현모식인가 하는 자. 네. 이 자가 근데 해임이 됐습니까? 예, 해임이 됐고 네. 뭐 사실상 해임됐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 뭐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붕괴됐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요? 보는 게 예.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재판 기록 유출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뭐 현근택 변호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뭐 정당한 목적으로 공개를 했는지 부당한 목적으로 했는지 부정한 목적으로 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저는 네. 이제 부정한 목적을 갖고 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사실 이제 헌법에서는 재판 심리하고 판결 이거는 이제 공개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형사적인 처벌이 되느냐라는 문제는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헌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공판 결과물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 네. 보고 해당 사안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규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범죄다라고 해서 검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네. 규탄을 한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과정을 시민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일부 필요한 부분만 공개될 것이 아니라 법정 전체 내용 사실은 공개가 돼야 될 문제고 국민적 관심사를 갖고 있는 내용으로 일부 사람들이 뭐 조작을 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누가 일부는 자기들이 유리한 정보는 공개를 하고 유리하지 않은 조서는 공개하지 않고 이런 네. 식으로 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심리 과정이 사실은 공개가 돼야 될 문제이고 중간중간에 등장했던 공소장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 공개적으로 다 비판이 되고 검토가 돼야 된다. 네. 또 변호사 의견서도 사실은 검사의 공소장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공개가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갑론을박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돼서 이게 이제 결국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민이 주인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학습하고 이렇게 또 박사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리고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특한 무리들이 정보를 숨기고 가짜 뉴스로 왜곡시키고 하는 것을 막고 진위를 파악해서 진실한 사실관계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 네. 우리가 매일 박사님들 이렇게 고생하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증거 은닉에 대한 문제, 또 해당되는 증거 은닉과 관련된 불법에 대해서 예. 결국은 국민들이 국민 주권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헌법적으로도 가장 우월한 가치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알겠어요.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공개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또는 규칙 개정이나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짜 뉴스 문제인데요. 네네.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나 봐요. 예. 좌파 종북 주사파 진영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예. 그 전국의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부산에서 주재했어요. 예.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단체장들과 함께 일광 수산 횟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녁을 했는데 예. 이걸 이제 일광이라는 단어가 일본 친일이다, 뭐 일본 일장기 그 우길기를 뭐 상징화한 단어다, 뭐 이러면서 공격을 딜해놔 가지고 예. 기장군청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일광에 사는 분들 일광읍이거든요. 그리고 일광 해수욕장이에요. 그리고 일광 초등학교도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친일파로 매도당할 판이 돼버리니까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황당한 네.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한 거고요. 네. 일단 덧탐사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장관 네. 집 쫓아갔던 그 덧탐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일광 관련해서는 사실 과거 그 신라 시대부터 연호랑과 세운여 이런 뭐 이제 그 지역이 동해안 지역에 해가 네. 뜨고 그리고 이제 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설화들이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설화로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역명들 자체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뭐 마치 일광이라는 단어 가지고 우길기까지 연결시키고 거기에 뭐 종단이 어떻고
이게 친일과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뭐 이 관련된 뭐 지역명 자체가 만들어질 때 일제강점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사실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았던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전국의 여러 지명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근대화의 치욕 자체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은 없고, 예. 그 일제 때 그 토지 정비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대장이 그때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길 이름 뭐 지적 조사도 다 했죠. 이런 것들이 그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본식 그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국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사법제도 시스템이랑 법률을 개수한 게 일본법을 개수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법부는 친일파입니까? 그러니까 용어도 다 일본식 법률 용어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죠.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 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관련돼서 제도의 시작점이 일제시대에 시작되고 일제강점기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다 싸그리다 친일파다 이런 식의 아주 무지몽매한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MZ 세대들이 열광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K 팝 예. 스타들 거의 아마 90% 이상이 영어로 저기 이 노래 팀 이름 만들어서 쓸 거거든요. 예, 예. 그거 전부 친미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친미파지. 모든 걸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분의 사고 방식은 사실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고, 예, 언론을 하셔야 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의사 표시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그 기장군에 계신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장군에서 예. 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까? 법적 대응 가능하죠. 명예훼손? 예, 명예훼손도 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직업법관제도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곳에서나 또는 배심 재판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손해를 끼쳤다면 더 탐사가 경제적으로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아마 붕괴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을 때 현실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거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증거 부족으로 증거가 없다. 또 더 탐사에서 제출 안 하고 증거 은닉시키고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버티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 1,5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피해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그렇죠. 누누이 이거에 관련돼서 해결할 수 없는 뭐 이거 관련돼서 이 횟집도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경험하고 피해 입는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구제를 받겠습니까? 거기다 특히 일광 수산횟집은 이거 아마 개딸들일 것 같은데 예. 이게 별점 테러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한 번인가 가본 집 같은데 일광에 있는 그 횟집들이 굉장히 정갈하고 아주 싱싱합니다. 예. 그러니까 별점이 적어도 보통 5개잖아요. 만점이. 그러면 5개나 4개 반 정도는 다 나올 수 있는 이 집들인데 뭐 이것저것 모르는 이 사람들은 요즘 어디 가서 맛집 때리면은 별점 나오고 후기 나오잖아요. 3점대면 안 갈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별점 테러도 범죄 행위 아닌가? 범죄 행위죠. 이게 위계 위력의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 유포의 업무 방해인데 이렇게 했을 때 별점 하나 올렸으니까 법원에서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처하거나 또는 벌금 정도로 그냥 선고하고 끝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사회 확산이 되고 사회 혼란이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요. 이거는 이제 뒤이어서 이제 박사님이랑 이야기 나눌 마약 사건도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불법이 시작되고 반복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확산시킵니다. 사회 혼란으로 가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끝낼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별점 테러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직적인 폭력이죠. 학교 폭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구조가 바로 학교 폭력 구조로 가는 거죠. 네. 왕따 시키고 해당되는 사람 하나 완전히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해 갖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포위해 갖고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는 거죠. 이 구조가 사회에 아주 만연하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끊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 전체에 대한 거, 또 나는 지금으로서 다수에 속해서 비난하는 입장에서 즐기지만 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소수가 되거나 그래요. 혼자가 돼서 고립돼서 집중적인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이 검포 근절하면 딱 들어오잖아요. 예, 건설 현장에 그 조폭들 그렇습니다. 잘라내야 악순환고리가 끊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네. SNS에 이런 식의 언어폭력, 문자폭력 예. 행사하는 것들 예. 끊어내야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그냥 문제 제기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마약 사범 얘기가 나와서 이제 네. 마약 사범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이 댓글창에 예. 좋아요가 너무 부족하다고. 예. 좋아요 여러분들 안 올려주시면 또 안 할 겁니다. 예. 이거 협박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협박입니다. 협박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읍소죠, 읍소. 예. 고민을 토로했다, 뭐 이 정도 하시죠. 예. 예,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네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예. 자, 마약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저 황당한 발언부터 좀 짚어주고 네. 박범계가 검찰이 직접 마약 사범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네. 이거는 수사 당한 사람이나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걸 떠나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직 법무부 장관이면 사실은 국가 전체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국민들이 얼마큼 고통을 겪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부터 먼저 꺼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중요합니까? 마약 사건이 중요합니까? 따져보면 그건 단순한 얘기입니다.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마약 사건 관련돼서 차단시켜야겠다. 이게 중요한 게 법무부 장관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이런 법 개정을 존중을 좀 해달라.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 전직 했었던 사람이 할 소리 아닙니까? 뭐 여기서 국회에서 지금 장난합니까? 마약 사범 관련해 갖고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10대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딴 소리를 합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의 민낯이 드러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마약 사범이 뭐 연도만 보면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급증한 걸로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마약 사범을 부추겨서 그런 건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일단 그 마약 사건 관련돼서 이제 수사나 통제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것도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품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량이 증가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윤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량 자체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유통 가격도 그 객단가도 높이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거래가 어려워지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마약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해외 직구가 또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관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통과할 때 다양한 형태로 소액 규모로 이제 소포 형태로 들어오는 마약류가 급증한 문제. 그다음에 그 코로나 전부터 이제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마류처럼 이게 진통성 약품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사실은 허용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관문 마약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문 마약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관문 마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로 더 나가서 다양한 형태의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찾게 되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지금 유명하게 등장하는 게 펜타닐 계열인데 그러니까 이 관문 마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어릴 때 화투 배울 때는 다 미나토로 시작하거든. 그렇죠. 관분 화투야.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뭐 다른 걸로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데 하나 더 해볼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속담에 이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 또 해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유학생들도 대규모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다른 국적에서 오는 동남아시아나 뭐 미국이나 여러 국가에서 이 마약을 접해봤던 인구가
청년층이 많이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체류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마약 자체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높아졌고 네. 가격이 싸졌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에다가 수사기관에서 그것을 가격을 높일 수 있게끔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것도 기능이 약해지고 네. 압수나 몰수 같은 것들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20대가 사실은 마약과 관련돼서 상당히 친화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20대의 마약 친화성이 결국 10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라고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이제 이거는 저도 확인된 건 아닌데요. 완전히 이 공부가 잘 될 때 집중력 향상에 도움된다라고 해서 향정신성 의약품류나 네. 또는 이 마약 중에 일부가 섞여 있는 물질들이 학원가에 유통이 일부 되고도 있다. 이번에 예. 대치동 사건이 그냥 터진 것이 아니라 아하, 그와 예, 같은 시장 예.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보이스피싱 조직도 개입하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이제 약간의 루머성과 사실을 일부 결합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미국의 DEA라고 그럽니까? 네네. 그 마약 수사청 예. 이런 수준으로 오히려 수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저 종북 주사파 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거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할 때 네. 계속 학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실무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수사권이 약화될 거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지금 통과시켜 버리면 해당 사안 관련해서 수사 그 구조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관리자급에 있었던 경찰 분들도 최소한 3년 정도는 수사 인력을 다 준비를 해놓고 네.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되지. 안 그러면 수사는 사실은 상당히 붕괴될 수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아무런 준비 없이 법부터 통과시켜 놓고 법 통과시켜 놓고 나서 법에 대한 적용하고 그거 갖고 또 해당되는 내용에서 검찰청을 무력화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2차, 3차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취한 건데 예. 그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취했느냐? 네. 보완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거 관련돼서 5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흐르고 논쟁거리를 하고 나서 오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께서 한 말은 검찰이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마약범죄가 이렇게 판을 치는데 정신이 나간 거죠, 제가 볼 땐. 네, 정파적인 목적에 예. 정신이 나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문제도 어쨌든 우리가 내년 총선을 이긴 다음에 빨리 법을 좀 바로 잡아야 뭐가 풀릴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다음 포털 사업자의 책임 문제가 지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또 그 문방위의 간사, 예. 이런 주요 정치인들이 연일 그 네이버가 그 언론도 아니면서 사실상의 언론 편집권을 행사하고 언론 위에 군림하는 이런 이 무소비리의 권력으로 예. 있으면서 영세 자영업자 또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혀 왔다. 또 지금도 입히고 있다. 뭔가 좀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이들이 그 지금 갖고 있는 힘, 파워와 인플루언스 둘 다 갖고 있는데 이 자들이 이것에 걸맞는 책임을 우리가 지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논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예.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언론 관련돼서 국가기관에서 문제 삼는 어떤 위험성보다도 네. 사실은 사기업 또는 이 플랫폼 사업자 또는 포털 사업자가 갖고 있는 위험이 더 큽니다. 예. 사실 이제 구글은 원래는 뉴스 기사를 공급하지 않았었는데요. 네.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네이버가 하는 것이 뉴스가 이 나라에서는 돈이 되는구나. 이걸 지배하는 게 큰 힘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글도 네. 사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이제 결국 이제 뭐냐면 저도 이제 온라인 광고를 좀 해봐서 아는데 일면에 등장하느냐, 일면 첫 단에 등장하느냐, 2단이냐, 3단이냐, 4단이냐 내려보는 그 디스플레이가 좁기 때문에 예. 이 지면으로 볼 때는 전체를 다 우리가 일람해서 보지만 네. 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또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때는 사실은 눈에 보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조그만 구멍을 갖고서는 세상을 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런 어떤 이 디스플레이 도구를 이용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실질적인 검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네이버가 소유하게 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 네. 또 한국어라는 특수한 언어에 기반한 가장 강력한 포털 사업자, 네. 플랫폼 사업자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온라인 사업장과 관련돼서 광고 매출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뭐 네이버가 사실은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전체 합친 것보다 큽니다. 더 큰 예. 매출을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경쟁과 관련된 문제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 제한적인 사업자로 이미 그래요? 군림하고 네. 있는 지 오래가 됐고요. 네. 이 상태에서 뭐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먼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결과의 평등, 네. 예, 헌법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결과의 평등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요. 이 네이버 다음 이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 예. 이 문제는 좀 지금 특히 우리가 IT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사회가 발전해 갈 거기 때문에 네. 이 포털들의 사회적 책임성의 문제는 더 엄격하게 또 엄중하게 우리가 좀 요구하고 추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학계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네.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의 한 가지 연구 이제 용역이나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헌법을 처음 만들 때 근대 현대의 헌법은 사실 디지털 사회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디지털 사회가 되고 나서 보니까 개인이 아까 같은 그런 댓글 테러를 당한다든지 네. 또는 디지털로 말도 안 되는 플랫폼 사업자한테 검열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네. 디지털 시대, 이 정보 시대에 맞는 기본권 자체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이런 예. 논의가 지금 촉발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방향에 대한 것을 정부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우 변호사도 법으로 이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법승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있는데 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유튜브도 언론 중재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어요. 예. 예, 오늘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문제 좀 짚어볼까요? 예. 예. 이 문제를 처리를 하려면 사실은 유튜브 자체를 언론 중재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간단한 문제는 전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선행이 돼야 될 것이 뭐 보면 사실은 이제 우수한 콘텐츠는 나오게끔 계속 네. 도와줘야 되고 선동적이고 가짜 뉴스 본질을 흐리는 왜곡시키는 거 이거는 네.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사실 그거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전체를 다 이렇게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본권이나 법리적인 내용이 먼저 정비가 되고 네. 원칙이 세워지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기준을 잡아갖고서는 해결을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지 네. 현재의 제도만 갖고 그냥 바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을 그렇죠. 초래할 수도 있고 지금 언론 중재 대상으로 추가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언론들은 중재 대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을 그대로 유튜브에 그냥 적용해 버리겠다는 뜻이니까 좀 이거는 뭐 전혀 이게 활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유튜브를 언론의 척도를 갖고서 이렇게 그 재단하는 거가 돼서 잘 안 맞을 거예요. 언론기관 자체는 사실 기관의 물적 시설이나 인적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중재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해당 사안 관련돼 갖고서는 이제
책임도 질 수도 있고 네. 그 문제에 관련돼서 뭐 배상 책임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방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물적이나 인적 시설 설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네. 결국 그와 같은 중재 절차를 거쳤을 때 그 네. 책임을 어떻게끔 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그 내용 관련해서 유튜브에 그것을 요구를 해갖고 어떤 식으로 방송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끔 네. 할 것이냐 네. 이 문제들이 사실은 간단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사실은 좀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는 있어요. 네네.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언론이 아닌 그 SNS의 그 일종의 새로운 그 소통 매체로 시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영상 소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죠. 예,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네. 나라에서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예. 다른 나라는 이게 시사 정치 유튜브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 워낙 그 지상파 종편 라디오 또 신문으로부터 배제당하다 보니까 우리 자유파가 유튜브를 정치 시사 문제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채널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창조를 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시사 프로그램, 정치 시사 유튜브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자유파가 이걸 하니까 5년 내내 가짜 뉴스라고 탄압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탄압하는 것만으로는 유튜브를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좌파들도 중간쯤에는 전략을 바꿔서 자기들도 좌파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리고 저기는 워낙 조직적으로 이거를 막 커넥션들이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금방 우리 자유파 유튜브보다 구독자 숫자도 많고 막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것들이 가짜 뉴스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5년 사이에 이런 아주 그 다이내믹한 변화들 속에서 지금 유튜브가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뭐 유튜브 뭐 가짜뉴스 뭐 근절하겠다, 언론 중재 대상으로 하겠다, 뭐 저는 사실 찬성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선행 조건을 좀 갖춰라 그러면. 예. 예. 그거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정부가 네.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네. 또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그 정보들을 검색을 한 곳에서 국민들이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왈가왈부할 내용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법원의 판결이 설명하는 기능이 충족되면 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해석만 남게 되지 근본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있다 생각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들이 막 입학을 해서 이알림이를 이제 막 깔아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써서 내용을 보다 보면 아 정말 교사분들 정말 다 노력하고 계시고 또 이제 정보를 최대한 잘 전달해 주려고 교직원분들도 진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뭐 구글 트랜슬레이터 같은 번역 기능까지 도입을 해갖고 다문화 과정에다도 전달을 해보려고 일부 기능이 막 도입되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지식인들, 정치인들, 법률가들, 저 포함해서 뭐 법조인들, 인플루엔서라는 분들 이게 정말 그만큼의 어떤 성실성이나 책임을 갖고 네. 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큼의 우리 사회에 대한 네. 고려나 책임감을 갖고서는 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저도 좀 스스로 반성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확정과 관련된 국가의 확정된 정보, 네. 법원 판결 정보는 반드시 공개가 돼서 그 자체에 대한 팩트를 놓고서 싸움이 이루어지더라도 네. 기초적인 내용 자체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른 유튜브들을 제가 대표할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고성국 TV의 입장만 말씀드리자면 언론중재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제안을 보고 언론으로 대접해줘서 고맙다. 예. 진짜 언론 자유파 정론방송을 우리가 지향해 왔지만 이제 언론으로 대접을 해준다니 고맙다. 좋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광고 탄압부터 좀 빨리 정리해라.
아니 이게 경중왕급이 있는 거지. 5년간 좌파들한테 탄압받은 광고 탄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국민통합이가 유튜브 얘기를 하려면 그런 얘기부터 해나가면서 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제가 언론으로 대우해주겠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인데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일이 많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광주 특강을 잘 봤습니다라고 댓글 올리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지지난 주말에 광주에 가서 제가 한 특강을 1시간 아마 70분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걸 저희가 보내드렸고 예, 많은 분들이 참 공감하면서 봤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습니다. 예, 함께 봐주신 분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승우 변호사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헌법적 가치는 사실은 이 독립적인 국가기관을 구성을 하고 국가의 어떤 각각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우리 헌법은 보장한 바가 없고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사회 보장을 통해 갖고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고 한 것이지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평등을 맞춰서 또 고르게 만들으라는 취지로 어떤 내용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희망을 뺏는 형태로 정치가 돼서는 안 되고 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려는 정치가 돼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더 고 박사님을 돕고 여기 이제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가치의 연대를 이루어서 더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능력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우리 법승TV 이승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유튜브입니다. 법승TV 주소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구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이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셨고 또 직접 책을 샀는데 언제 사인해 줄 수 있냐. 예, 여러분들 관심 덕분으로 지금 베스트셀러 순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함께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